이렇게 앉죠. 자, 네, 괜찮습니다. 그냥. 네. 오늘 네 분이 각각 네 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디바이스에서 머신러닝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어요. 제가 이메디드 쪽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얼마 전까지 그 디바이스에서 머신러닝 굴릴 때 파워 컨섬션 이런 거 연구를 했었는데 자꾸 리젝트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고 또 옆에 모션2 AI 대표님 나와 계시고 아주 재미있는 그 물류에서의 여러 가지 로봇 기술과 결합된 인공지능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신 태리님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병왕님 회사를 옮기셨지만 그 전에도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셨고 또 새로운 회사에서도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네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 질문 먼저 받을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들어주신 분들께 질문을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죠. 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예. 일어나. 네, 그냥 해주시죠. 예, 편하게. 예. 저는 지금 대학교 이제 갓 제대해서 이제 대학 복학을 예정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각자 이 도메인이 다 다르신 것 같은데 그렇게 길을 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또 다들 석박사 이렇게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AI 쪽으로 연구를 하려면은 석박사까지 하는 게 좀 더 기술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건지 또 미국이나 이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은데 그쪽이 아무래도 최신 경향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안 가면은 하기가 좀 힘든 건지 그냥 약간 학생의 입장에서 예. 좀 궁금해서 질문들. 굉장히 현실적인 학생분들의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약을 하자면 학부생이신 거죠? 예, 학부생인데 석박사 해야 되느냐? 하기 싫은데. 네, 학부만 하고도 연봉 많이 받고 인공지능 일을 할 수 있는지 석박사뿐만이 아니라 외국 대학에 가서 해야 되느냐? 거의 다 외국 대학에서 석박사 하신 분들이 활약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각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어느 분부터 해주실까요? 네. 책을 쓰신 분부터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저자 백태훈. 네, 시중에 16,500원에 팔리고 있고 쿠폰 팔릴 때마다 저한테 500원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실 AI로 가고 싶다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겠다면은 둘 중에 하나죠. 엄청 잘하거나 엄청 오래 하거나. 저는 엄청 오래 했고 그래도 아주 잘 안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를 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전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쪽으로 가야만 AI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데이터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도메인을 파면은 오히려 더 블루오션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파는 길이 학계일지 아니면 기업일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어디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으신 길 찾으시면 되고 16,500원씩 한 번 사셨어요. 네, 또 관련해서 혹시 다른 형태의 답변을 하나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대학원 공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학원이라는 기회가 그러니까 되게 어드밴스된 그런 분야를 조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들이 산업적으로는 당장 쓸모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장래에 굉장히 크게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특히 CS 분야나 그 뭐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이제 현업으로 뛰어들면은 아까 다른 질문이랑 좀 연관될 수 있는데 만약에 학부를 마치시고 바로 인더스트리로 뛰어들면은 지금 가장 핫한 프로젝트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핫한 프로젝트는 한 5년, 10년 있으면 또 이렇게 사그라들고
값싼 인력들이 막 이제 인도 중국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좀 의미 없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장기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가시면은 대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굉장히 챌린징하고 그러면서도 좀 펀더멘털을 건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대학원 때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좀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도 그 분야가 빵 터지면은 더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AI가 과연 나한테 맞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켓 디맨드가 많고 잡그로프가 크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즐거워서 할 수 있느냐 중요해서 사실은 좀 대학원이나 이렇게 그건 되게 큰 커미먼트잖아요. 그런 거 하기 전에 저는 아무래도 온라인 에듀케이션 회사 출신이니까 콜세라든가 유데스티라든가 그런 클래스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내가 즐겁고 내가 더 하고 싶은지 좀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면 이게 정말 내가 즐거운지 그것을 할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럼 정말로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AI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인데, 저는 이제 유데스티에서 저랑 같이 일했던 엔지니어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머신러닝 엔지니어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진짜 성실하고 그랬던 친구는 퍼블릭 에듀케이션 받지 않았어요. college dropout이에요. 그러니까 딱 뮤직 메이저 하려고 딱 3개월 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그러면 어떤 시크릿 소스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 친구는 계속 그로스를 하는 거죠. 계속 컨티뉴얼 러닝, 라이프롱 러닝이 그 친구한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어떤 애매한 엔지니어보다 뛰어났고 빨랐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했고 지금 이제 또 좋은 자기 원래 회사에 가서 유일한 애매한 엔지니어로 또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 얘기하셨는데 윤영님 많이 저 똑같은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비슷한 다 말씀하신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비전으로 유학 간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야 비전이 없는데 왜 가려고 딴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분야가 좋아서 저는 이렇게 비전 눈으로 결과를 보는 게 좋아가지고 그 분야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즐거워하면 일단은 후회를 해도 자기 몫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뭐 대학원을 가냐 아니냐는 철저하게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사람이 인더스트리에서 개발하는 걸 좀 좋아하고 뭐 런치를 해가지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 새로운 분야 이거 내가 끝장을 보겠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본인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저 학교 다니면서 진짜 제가 뭘 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4학년 때 되니까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 후회했던 게 좀 많은 경험을 해볼 거. 그래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인턴십 같은 거. 꼭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이 인더스트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카데미아를 좋아하는지 그걸 많이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책을 먼저 사시고. 16,500원. 또 질문해 주시죠. 먼저 앞에 계신 분.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시험평가 엔지니어인데요. 가속수명 시험이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흐름 기반의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놨는데 현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런 게 추가 리소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들 불편해하고 이제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타 산업에 혹시 적용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브랜드 중에 자라 이런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이 이제 굉장히 잘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했던 일은 기존에는 그냥 옷들을 그냥 뿌렸는데 이게 어디에서 잘 팔고 잘 팔리고 안 팔리는데 왜 잘 팔리고 안 팔리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잘 팔리고 안 팔리는 게 그 매니저의 어떤 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린 결정은 피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태깅을 많이 해서 이런 반팔 피처, 반팔에 파란색에 뭐 어느 시기에 뭐가 나갔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태깅을 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그 흐름을 쫓으니까 결국은 굉장히 옵티마이즈 되고 재고를 확 줄일 수 있고 평균적으로 잘 팔리게끔 하는 그런 이렇게 디스플레이 그 프로덕션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이제 최적화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거보다 그래서 이제 자라 사장님 코리아 사장님하고 저랑 이제 얘기를 한 시간 나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경영자의 의지래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막 들어오는데 결국은 경영자가 열심히 이거 하겠다라고 하고 정말 하면은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나가라 라는 정도의 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 기업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거지같이 만들면 안 돼요. 데이터를 쌓는 과정을 정말로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쌓게끔 해야지. 그래서 굉장히 UX와 데이터 컬렉션이 굉장히 잘 붙어야 되거든요. 디자이너가 굉장히 그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쌓게끔 하면은 사람도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러운 쪽으로 맞추게 되면 그게 결국은 태스크랑 안 맞아서 뭐 트랜스퍼 러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자질구레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사람과 그런 프로세스가 다 맞게끔 하는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어떤 도구를 도입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교육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트랩을 불러주시면 제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끝맺음은 역시 홍보로. 네. 또 비슷한 또 경험이 있으신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트랜스포메이션하고 AI 적용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답변? 그거 근데 다 똑같거든요. 모든 회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회사가 있는데 뭐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제 가서 AI 프로젝트를 하면 우리가 데이터 라이프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아예 그냥 없었던 회사, 그러니까 유데스티 같은 경우는 원래 있었던 회사에서 AI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처음부터 그라운드부터 쭉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헬스케어 회사에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진짜 이렇게 원유로 치면 지하에 있는 정말 정제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와서 정제하고 좋게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그 과정들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회사는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6개월 쓴다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3개월도 되게 긴 것 같고 1개월에서 2개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빠른 ML 엔진이 1개월 만에 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 좀 되게 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 쪽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기존의 고객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AI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게. 그래서 특정 분야를 킬러 앱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작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먼저 효과적으로 트랜스포머를 해서 모든 구성원들한테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 그런 컨센서스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세 분 다 대답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ML 관련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포털에서 유저한테 서제션 한 적이 있어요. 쉐어링 할래? 이렇게 하고 서제션 한 적이 있는데, ML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막 런치를 하려고 유저 스토리를 했는데 유저들이 별로라고, 그래서 결국 다 뺐거든요. 왜냐면 유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블랙박스고 얘는 이때는 왜 이렇게 서제션하고 이때는 왜 이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UX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UX나 이런 유저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 이터레이션을 빨리 시도하고 빨리 페일하고 빨리 또 임프로브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전에 먼저 주셨는데 너무 좋은 방향 많이 들었고요. 그 한국 대학원에서 차량 쪽 관련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안전한 차량이나 로봇 비전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비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니죠. 이번에 ICCB나 여러 페이퍼들 보면 슬램 기술이 많이 정형화되고 되게 소타가 이미 달성되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단계만 남았다라고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첫 번째가 주로 많이 쓰이는 퍼셉션에 슬램 기술이 많이 정형화가 됐고 답이 나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많이 정형화가 됐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안전한 차량이나 많은 퍼셉션 모듈을 만들면 세이프티나 시큐리티 관점에서 좀 더 비전 기술이 발전되거나 ML자체도 사실 지금 프레딕션은 잘하지만 이게 안전하냐 혹은 보안적으로 뛰어나냐에 대해서 아직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연구할 영역이 남아 있을지, 왜냐면 박사과정을 갔는데 없으면 안 되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먼저 하세요. 은영님 말씀 안 하시죠? 사실 3D 비전 좀 전문가죠. 네, 그 이제 비주얼 슬램, 그러니까 특히 뭐 슬램도 슬램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좀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슬램이라는 게 그러니까 센서를 이용해서 뭐 센서가 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라이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이용해서 그 3D 맵 제작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그거를 이제 슬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 뭐 웨이모나 크루즈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뱅글뱅글 도는 그 라이더 가지고서 슬램을 많이 하고 그게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비주얼 슬램이라고 라이더를 안 쓰고 카메라만 써서 똑같은 거를 하는 걸 이제 비주얼 슬램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그게 카메라가 값이 압도적으로 싸요. 그게 뭐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라이더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장래에는 컴퓨터 뭐 라이더 인더스트리는 또 다르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카메라 그 비주얼 슬램이 대세가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인더스트리나 ICCB에서 이게 정형화가 됐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굉장히 파악이 잘 됐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하드웨어, 에이싱 레벨까지 구현이 돼서 값이 확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여기까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번에 뭐 데니얼 크레이머처럼 뭐 알티센스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제 인텔 같은 데서도 그렇게 비주얼 슬램하는 센서가 한 200불, 한 2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프 더 쉘프 가게에 가서 사면은 비주얼 슬램이 되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너무 다른 라이다나 레이더 그런 거에 비교하면 너무 좀 프레자일해, 그러니까 너무 잘 페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게 뭐 날씨 변화 그리고 경량 변화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센시티브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진짜 범용 센서로 가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벤트 카메라나 카메라를 약간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도 있고 이제 알고리즘 개선도 하는 혹시 실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프로덕트 런치할 때는 이게 정말 뭐 연구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프로덕트 런치할 수 있냐 물어보면 절대 아니거든요. 뭐 웨이모도 지금 도표를 보면 99% 프레시전이 나와요. 근데 그 1% 때문에 지금 런치를 못하고 지금 막 100명의 퍼셉션을 하는 쪽 그 리서처를 지금 넣고 있어 그 1%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실제 프로덕트 런치할 때 만약에 슬램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블라인드, 그러니까 눈이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내비게이션 하는 서비스를 당장 할 수 있느냐, 10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느냐, 당장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고냐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말이죠. 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서 연구가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 컨스트레인트 풀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지만 나만의 정말 현실적인 컨스트레인트를 넣기 시작하면서 연구 과제들이 생기는 거라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것도 어쩌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창의적으로 넣어서 문제를 데피니션을 할 거냐 거기서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이쪽에서 손 드셨는데. 네.
저는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일하고 이제 관심이 이쪽 데이터 쪽이나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되었는데요. 예.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그 기술이 사람의 패턴 및 인지 양상들을 변화시켰는데 결국에 그 변화를 우리가 다시 패턴화해서 인지해서 문제를 이제 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문제들을 현실화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AI로 가져오는 그 문제를 착안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발견하시는지 조금 사회학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좀 문과적인 그런 뭐 퍼스펙티브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문제들을 착안하시고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편의나 아니면은 그 경제성의 원리가 메인이긴 하겠지만은 좀 어떤 식으로 착안하는 과정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뒤에 못 드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잠깐 리피트하면 사회나 주변에서 인공지능으로 풀려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가져오고 착안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 풀릴 수 있는 문제냐, 쉬운 문제. 우리가 가진 기술로서 사실 기술이 발전하는 건 갑자기 확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로 현실 문제 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 큰 돈이 걸려있느냐. 혹시 큰 돈이 걸려있으면 갑자기 기술이 팍 발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드라이빙 포스가 있어서 사실 비전 쪽에 AI 기업들이 많은 거는 그만큼 그 기술이 차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스타트업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좀 막 제조업에 막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결국 어떤 드라이빙 포스가 있느냐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어떤 AI 문제를 풀 거냐라는 게 사실은 되게 다른 스킬셋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제 베이에서 제가 슬그머니에서 지내면서 제 주변에 되게 이렇게 그런 좋은 문제를 스팟하고 아이덴티파이해서 실제로 비즈니스도 만들고 VC에 레이즈도 하고 그런 스킬셋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적당히 엔지니어링에 테크니컬을 해요. 그리고 적당히 다 관심 많아요. 그리고 적당히 엔터프레너십도 있어요. 그리고 자주 실증내요. 2년이면. 그래서 가장 이제 2년 그런 스킬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스킬셋이 있고 그런 사람이랑 또 같이 하는 것도 좋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 문제 그리고 AI 문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만약 VC가 투자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냐는 또 다른 이유죠. 다른 거고 한 가지는 아까 뭐 사회 뭐 문화적 뭐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AI 연구를 가지고 트레인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런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소프트 매트릭으로 그런 퍼포먼스나 이밸리에이션 하는 데 약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이게 소셜이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그건 다 소프트 매트릭이잖아요. 어떻게 막 저희가 막 넘버 이렇게 하듯이 되게 하드 매트릭으로 매저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AI 연구자가 자기가 내가 그런 걸 키우겠어라기보다 옆에 사람들 피어 프레셔일 수도 있고 미디어 프레셔일 수도 있고 그런 프레셔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감하십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그 김경님 어드바이징을 받으면서 이제 디자인하는 AI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제 많은 질문들, 특히 디자이너 분들이 저희 아이디어나 저희가 이제 풀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그럼 내 직장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디자이너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질문 되게 많이 듣고 저도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AI 하시면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쩔 거냐,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당신의 잡이냐, 이런 질문이나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앨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같은 기업에 가더라도 고객이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R&D 쪽에 가면은 R&D를 자동화한다는데 우리 인력을 없앨 것이냐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단순 노동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는 그분들이 그걸 하지 않게 하면서 조금 더 약간 소피스티케이트한 것으로 보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영자한테는 없애려고 한다. 그것을 지으려고 한다. 뭐 농담이죠. 아무튼 결국은 AI 받아들이는 거는 이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인력을 받아들이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의 설득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AI 회사가 이제 음성 인식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2016년 막 이렇게 될 때였는데 스피커 이런 게 한국에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콜센터가 저희 가장 큰, 그리고 지금도 뭐 여전히 레드오션이 콜센터가 엄청 그러니까 콜센터 분들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감정 노동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스피치 레코그니션에 대한 NLP도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면 그게 완전히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항상 해요. 내가 이걸 정말 많이 해서 API를 제공을 했을 때 저분들이 이제 좋게 되는 것도 실제 그분들의 어떤 단기적으로 보너스나 캐시 리얼드가 높게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세바스찬의 또 회사 중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일하는 분도 그런 고민이고, 그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SK텔레콤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똑같은 그런 질문에 답을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 시장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은 워낙 콜센터가 무뚝뚝해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를 그 정서를 전달하지 못한다 AI가. 그래서 자기는 아직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요즘에 배우는 거는 그 인더스트리별로 그 리액션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헬스케어 인더스트리는 전혀 자신의 그 잡 시큐리티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 리더십들은 당연히 코스트 세이빙의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너무 높고 미국에서 가장 이제 그 헬스케어가 넘버원 잡 그로드거든요. 가장 테크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긴데 그걸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입장에서 당연히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스텝 레벨에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실리콘밸리와 다르게 레이오프를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성이 60에서 70% 스텝을 차지합니다. 그럼 여성이 60에서 70% 스텝을 차지하면 그 섹터는 정말 테크놀로지를 잘 받아들여요. 제가 그게 되게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반응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다르다. 또 근데 그러니까 반도체로 가면 또 책임 이슈가 또 다르게 되더라고요. 반도체 이슈에는 공장에서 공장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과연 뭔가 공장이 스탑했거나 그러니까 좀 각각 섹터별로 그 반응들이 다르다라는 게, 그렇지만 그 커먼한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 각각 그런 가장 중요하게 디자이너든 헬스케어에서 일하시는 어드민 오피서든 또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든 그분들이 더 이상 트리비얼한 일을 하지 않고 진짜로 밸류를 애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즈니스가 도와져 간다라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인플렉션 포인트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다 잘라버려서 이럴 수도 있고, 이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인더스트리를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되게 짧은 윈도우 열리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웨어하우스 말씀해 주셔서 단기적이랑 장기적이랑 좀 다른 대답인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나오고 있는 AI 기술들이 단기간 내에 사람을 빠른 수로 줄일 수 있는 그런 AI 기술 레벨은 아닌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웨어하우스 부분도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지만 사실 퍼포먼스 측면에서 사람을 대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지금 프로덕트도 아까 뭐 짧게 넘어가긴 했지만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 기존 사람 노동력을 더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프로덕트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람을 대체한다기보다 오히려 사람이 하는 일에 밸류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AI들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하면은 이제 뭐 로봇이 진짜 대체가 되고 이게 사람을 진짜 대체하기 시작하면은 노동력 감소 뭐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사회 정치 그런 거랑도 좀 결합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금 갑자기 정치 얘기를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대선 후보 중에 이게 어차피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약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국민한테 뭐 한 달에 1,000불씩 기초 생활비 주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세 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솔직히 그 질문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많이 필요 없거든요. 코딩, 퀀텀 컴퓨팅 나오면 저도 저 진로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히 저희 팀끼리도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근데 안 좋은 면만 보고 고민하는 바에는 차라리 이걸 기회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디자인하면 혹시 AI를 배워가지고 결합해서 뭐 좋은 걸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 고민하는 식으로 시간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전 요즘에 그냥 AI가 하는 역할이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늘 거기 있기 때문에 24시간 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그렇다면 과속 단속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기계가 대체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기계가 대체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걱정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막 동영상 강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에서 강의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사회의 발전은 어떤 순간에 항상 싱귤러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사회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유익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진짜로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한테 보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놀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고요. 인더스트리를 보면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인더스트리가 훨씬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내심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예,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시고 예, 질문을 하고 싶어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한테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술 만능 시대.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대학들은 정부에서 하도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라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인공지능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곳곳에 이렇게 파급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는,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도대체 어떤 다른 교육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알고리즘 열심히 풀고 뭐 이러면 되는 건지 혹시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실지 의견을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 예. 깜짝 놀라셨죠? 제일 어려운 질문이지. 솔직히 뭐 코딩도 뭐 요즘 한국에서 너무 막 4차 산업혁명 미국에서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예.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AI는 그냥 틀린 것 같아요. 약간 코딩 같은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교육할 때 뭐 툴을 배우면 좋지만 무슨 문제를 풀지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일단은 무슨 문제를 풀지 알아야지 어떤 툴을 갖다 쓰는지 그런 면에서 AI는 툴이기 때문에 툴을 알아두면 좋죠. 이럴 때는 이런 걸 갖다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툴이 어벨러블한 거는 알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꼭 AI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세상이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지 그 시간에 더 고민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AI나 뭐 머신러닝은 다 툴인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뭐 인턴십 프로그램, 뭐 해외 방문 프로그램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같은 맥락으로 단순히 AI뿐만 아니라 이거 AI를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셋을 좀 동시에 가지고 내가 AI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주변에 보면은 이스라엘 친구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 이스라엘 친구들이 되게 강한 게 기본적으로 되게 장사꾼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AI가 됐든 어떤 테크놀로지가 됐든 그거 두 개가 합쳐지니까 되게 파워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학부 때는 앉아서 공부만 하고 제가 나중에 뭐 사업을 할지 전혀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다 모든 거 다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험 문제는 문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이 무엇일까를 맞추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요. 문제를 누가 내주지 않아요. 내가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풀었을 때 이게 정말로 얼마나 맞는 건지를 내가 이밸리에이션을 하든 뭐 이래서 숫자로 바꾸든 그것을 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우리의 교육이 누군가가 내준 문제와 누군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입하는 데 갇혀있지 않나.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검증은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이 정말로 세상에 어떻게 임팩트를 주는지 어떻게 알아? 라는 걸 계속 시험할 수 있게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테크 백그라운드니까 여전히 지금처럼 이제 AI 테크의 허라이전이 되게 익스펜션 되는 시기에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학습하는 그 스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툴과 테크닉이 여러 가지 콜 AI가 계속 벌티컬로 가기 전에 계속 익스펜션 되는 속에서는 얼마나 계속 힙업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겠는가. 꼭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금은 허라이즌도 엄청 익스펜션이 되고 지금 베이에서는 이제 벌티컬로 얼마나 가까이 벌티컬에서 어떤 회사를 진짜 특징 있는 회사들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투자인데 그거는 좀 학교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테크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의 어떤 바이어스, 저를 포함해서 바이어스는 사실 테크를 하면 레귤레이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fairness, ethics는 약간 셋어사이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강조가 되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고 회사에서 그렇게 바쁘고 엄청 그렇게 하기 전에 학교에서 얼마나 우리가 페어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지 데이터셋부터 실제로 우리 디시전까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페어니스를 정의하고 어떤 페어한 서비스를 할 건지 이것들은 과연 우리가 에티컬하다는 거 뭔지 그런 것들에서 그냥 누가 한 사람이 티칭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데모크래틱하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스킬들을 배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다가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저 너무 좋던데 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것들도 계속 다른 의견들을 디스커션하고 또 배우고 서로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아요. 좀 교육에서 그런 한 사람이 다 리딩해서 가르쳐 주기보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정말 다음 세대에 올바른 교육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제 학부 교육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이룬 그런 학교로 지금 외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다음 세대들한테 다음 세대가 맞이할 세상은 지금하고 영 다른 교육 대신에 어찌 보면 기회가 필요하겠다. 체험의 기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요. 오늘 네 분이 해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가 교육을 바꾸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교육을 바꾸는데 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계속 교류를 엮인 거죠 이제. 예, 교류를 하면서 계속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마련해 주신 또 시간 내주신 네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이노베이션 업데이트 2019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